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 옥시토신을 술 취한 쥐에 투여하자 쥐가 마치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게다가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옥시토신이 식사량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옥시토신이 숙취 해소에 다이어트까지 되는 거요? 대단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호르몬이 여자에게 남자를 더 잘생기게 보이게 한대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옥시토신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가요? 네, 불행히도 옥시토신은 음식물로만 섭취할 수는 없고요. 유일한 생성 방법은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하는 이와의 스킨십이 그만큼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이를 꼭 안아주세요. 옥시토신이 마구마구 솟아나게 말이에요. 그럼 2월 17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네, 수요일인 만큼 제 목소리가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오, 통통 튀어요, 진짜. 기분 좋은 좋죠? 일 있으신 것 컨디션이 같은데. 좋아가지고 악플로 컨디션을 조절했어요. 악플 받았어요? 요새 악플 많이 달려요. 오, 뭔가 그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악플이라는 걸. 약간 이 데미지가 있긴 한데 뭐 그냥 꽃이 피었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옥시토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런 호르몬이 있네요. 이 키스하고 포옹밖에 안 된다니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좀 생성된 지 오래됐겠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니하고의 이 스킨십이 좀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손도 자주 잡고. 아, 그래요? 부모님과? 네. 어머니하고. 아, 네. 진짜?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하고요, 제가. 그래도 보통 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21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기 쉬워요. 아, 되게 각별한가 봐요, 사이가. 네. 되게 잘 챙겨드리고. 잘 챙겨주진 않는데 어쨌든 좀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렇고 옥시는 뭐 옥시토신이 많이 좀 생산되는 그런 시기 아닐까요? 아, 글쎄요, 제가 약간 좀 무뚝뚝한 편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오키씨 이미지를 제가 이제 수년간도 봐왔지 않습니까? 네. 오키씨를 봐오면서 이미지는 오키씨는 굉장히 남성스럽다. 아, 네. 내성적인 남성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이 오히려 이렇게 더 잘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안 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그 부족한 거를 메꿔주는. 그러니까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사실 뭐 좀 새는 이야기긴 한데 여성분한테 남성이 그렇게 무턱대고 스킨십을 시도할 때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뭐 주의 의식하면서 좀 싫어하는 표현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해라 그러죠. 그러면 너무 그게 좀 남성분이 굉장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애교가 그래서 점점 늘어나요. 근데 사실 사랑 표현이 아낄 필요가 없다. 작가님이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죠. 뭐 아끼면 못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끼지 마세요.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철 씨에게도 옥시토신은 생성되고 있다는 거에 안심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너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키 씨가 먼저.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하니까 또 자전거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에서. 자전거 여행 즐기시는 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자전거 여행 떠날 때 이곳은 어떨까?
뭐 이렇게 또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검색 통해서. 그래서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존 헨리 푸셀리의 악몽이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권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내 자전거 어디 갔지? 아 분명 여기 잠수 치워서 놔뒀는데. 어머 순철아 무슨 일이야? 아 엄마 잠깐 학원 가느라 자전거를 세워뒀는데요. 누가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아 진짜 너 또 잃어버렸어? 너 대체 자전거를 잃어버린 게 몇 번째야? 또 잃어버린 자전거만 다시 그 값만 채도 집 한 채는 사겠다. 아 제가 아끼는 자전거인데 저도 잃어버린 자전거 다시 찾고 싶어요. 그렇답니다. 그 연기하기가 쉽지 않죠. 네, 순철 씨는 꼬마 연기도 되네요. 네. 오, 되게 진짜 귀여운 5살짜리 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오키 씨가 괜히 소리만 지른 것 같다. 화풀이를 그냥 저한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마 같지 않고. 그렇죠. 네. 아, 제대로 걸리셨죠. 어제 상당히 누가 싸웠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전거 네. 잃어버린 경우 많은데 요즘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취미로도 타고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가의 자전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난 사건이 점차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잃어버리면 좀 손해일 것 같은 자전거. 그 자전거 잃어버리기 좀 쉬워서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요즘 비싼 자전거가 많아요. 네. 막 몇백만 원 호가하는 뭐 그런 자전거들 많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난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도난된 자전거는 모두 22,358대로 4년 전인 2010년 3,515대보다 6.3배나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60대 꼴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거라고 해요. 네, 자전거 도난 사고가 제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2만 건이 넘어요. 야, 자전거 도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실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대책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전거 등록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 19일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네. 개정된 법률안에는 자전거 도난 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등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요, 이 등록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등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면 등록된 자전거는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서 도난 사건도 줄어들고 잃어버린 자전거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단 말이죠. 현재
자전거 등록제로는 자전거를 한번 분실하게 되면 다시 되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도난당했을 때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난 자전거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 되찾기가 어려웠고요. 설사 등록했다고 해도 그 정보를 등록한 기관에서만 보유했기 때문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도난 자전거들의 경우에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지역의 지자체에서 등록한 자전거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을 때도 그 자전거의 출처와 주인을 찾기가 더욱 어려웠는데요. 자전거 등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공유하게 되면 지역이 다르더라도 좀 더 쉽게 분실 자전거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서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전거 등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전국의 관련 기관에서 공유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이 시스템만으로도 자전거 도난 예방과 분실한 자전거를 되찾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 장치는 도난 시에 자전거를 쉽게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아하. 도난 예방에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 정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시행 2년 만에 자전거 분실률이 16%에서 8%로 감소했고 도난 자전거의 회수율도 30%에 달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자전거 의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구매하고 이용할 때 경찰서에 방범 등록을 하고 타야 해요. 자전거 의무 등록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도난 자전거 회수율은 무려 41%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 등록 방식이 제각각이고 통합 관리가 안 돼서 등록된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12개 지자체에 등록된 자전거는 8만 6천 대 정도에 불과하고요. 도난 자전거 회수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전거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요. 도난 방지와 자전거 식별 등을 위한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건데요. 등록한 자전거의 등록 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는 자전거 보관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하고 지하철에서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데요. 게다가 주말에는 지하철 열차 맨 앞과 맨 뒷칸에서만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확충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등록제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 보관시설도 보다 확충된다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인이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꿀팁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도가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개인도 조심을 잘 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 예방법입니다. 먼저 공간이 허락한다면 자전거는 집 안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고요. 예. 자전거에 잠금 장치를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만 잠금 장치를 고정시키는 방식보다는 기둥 같은 고정된 물체에 자전거 프레임이나 바퀴 등을 고정을 시켜야 자전거 자체를 들고 가는 도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의 잠금 장치는 철근 부분이 얇기 때문에 절단기 등에 취약하니까요. 관절 자물쇠나 U자형 자물쇠 등 상대적으로 철근 부분이 두꺼운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번호키 자물쇠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자리만 살짝 돌려놓는다고 하는데요. 비밀번호는 꼭 전체를 돌려놓은 채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잠시 자전거를 세워두는 경우라도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등에 자전거를 보관한다고 해도 CCTV가 있는 곳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이 안전하고요. 한 곳에 장기간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은 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좀 반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개정안으로 자전거 도난이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개인도 자전거 도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톡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네. 올해부터 바로 시행됐으면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자전거 여행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날씨가 풀려서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실 여행 계획을 짜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전거 여행이 주는 여유와 매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아름다운 풍광까지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죠? 그렇죠. 특히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자전거 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도 해요. 이 오키 씨는 바다를 좋아합니까? 네, 되게 좋아하죠. 산보다 바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름다운 통영 바다를 감상하고 통영 해저 터널을 지나 아기자기한 벽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동피랑마을까지 둘러보는 곳을 이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곳이. 3층 이해안길이라고 있어요. 3층 이해안길은 산양면 영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해안도로 오른쪽에는 이 섬들이 병풍처럼 떠 있는데요. 그 길은 이 도남 관광지까지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3층 이해안길을 빠져나오면 충무홀 리조트를 돌아 도남 관광단지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 도남 관광단지는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상 관광단지로 유람선을 타고 거제 해금강이나 매물도를 돌아볼 수도 있고 야간에는 레이저 영상 쇼가 펼쳐진다고 해요. 되게 뭐 또 다양한 멋진. 볼거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려서 도착한 해상 관광단지에서 유람선도 타볼 수 있고 레이저 영상술도 감상할 수가 있고 되게 색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아직 자전거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남 관광단지를 지나서 나타나는 해저 터널은 통영시 단동과 미수 이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32년 완공된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입니다. 해저 터널이란 얘기지요. 32년이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이 해저 터널을 지나 이 통영암 쪽으로 달리면서 시장 구경도 하고 이 강구안을 향해서 좀 이동하면요. 이 강구안에는 실물 크기로 복원한 거북선이 있고요. 이 통영의 별미인 충무김밥과 오미사 꿀빵도 먹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남망산 기슭에 동피랑 마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마을 곳곳에 아기자기하고 예쁜 벽화들을 구경하면 오감을 만족시킨 자전거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 통영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행으로. 왜냐하면 통영이 우리나라의 나폴리라는 말이 있어서 그 이탈리아의 바다마을 나폴리처럼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곳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한다면 좀 더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낭만적이겠죠. 자, 또 다른 바닷가 자전거 길을 소개해드릴게요. 강릉에서 고성까지 푸른 바다를 끼고 달리는 동해안 자전거 길은 시원한 바다와 굽이굽이 이어지는 모래 해변 그리고 크고 작은 항구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낸 길인데요. 네. 이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닷가 모래사장 위 나무 이 데크를 달릴 수 있어서요. 더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달리다 보면 탁 트인 상쾌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고요. 항구에서는 신선한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 겸용도로 차도 구간이 함께 있고요.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쉽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 곳곳에 휴게소가 있고 자전거길 안내판이 상세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따로 보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도 매번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네.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 따로 보지 않아도 안내판만 봐도 이렇게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 떠나는 가족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좋은 자전거 길도 있을까요? 예, 실내 고도 경주 어떠십니까? 경주 수학여행의 성지. 그렇습니다. 네. 배울 게 많잖아요, 거기가. 네. 경주는 자전거로 둘러보기에 좋은 여행지인데요. 경주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길이 108km에 달하는 6개의 자전거 코스가 개설돼 있고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의 주요 장소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경주 자전거 여행을 하실 때는 경주 시내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로 주는 경주 자전거 지도를 이용하면 초보라도 자전거 여행이 어렵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또 역사 유적지가 많은 곳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이라면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가라는 건데 이 경주 역사 탐방 자전거 길은 이 대릉원,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 유명한 곳이죠. 네. 이 여러 역사 유적지, 신라의 역사 유적을 만날 수가 있는 구간인데요. 신라의 천년 역사를 느끼면서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추천 자전거 코스는 이 보문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북천 자전거 길을 달려서 황성공원 내 호림정을 둘러보고요. 대릉원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보문호수의 초입은 약간 오르막이지만 누구나 오를 수 있을 만한 경사라고 하니까요. 겁내지 말고 오르시면 보문호수를 중심으로 관광 휴양지와 문화 레저 시설을 갖춘 보문관광단지가 나타나는데요. 보문관광단지를 나와서 북천을 따라가면 잘 갖추어진 자전거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 길은 거의 평지에 가까워서 누구나 부담 없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기에 좋고요.
보문 관광단지에는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만한 자전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네. 때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자전거 역사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도 좀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자녀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겠죠? 네. 네, 뭔가 이렇게 이건 뭐야 그러는데 이거 나도 잘 이게 뭐더라 이러면 괜히 역사 공부하러 갔는데 말짱 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또 부모님들도, 이 네. 검색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도서관 안 가도 되거든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찾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미리 검색을 해봐야죠. 아, 그래요. 미리 이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가면 보면 기억이 나죠. 그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또 자전거 길하면 제주도가 유명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제주도는 유명한 자전거 여행지로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와 해안 모래사장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우도는 자전거 여행지로 유명한 제주에서도 각광받는 곳입니다. 우도는 제주도 부속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데요. 섬 전체가 이 용암지대로 돼 있어요. 용암지대로 돼 있어서 고도 30m 이내에 넓고 비옥한 평지로 돼 있어서 초보자들도 이 부담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 하우목동항에서 시계 방향으로 해안로를 따라서 달리다 보면 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빼어난 절경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우도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신다면 우도 일주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좋고요. 마을길보다 해안길 따라 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도 이거 자전거 길을 스쿠터를 타고 돌아봤어요. 우도를요? 네. 스쿠터도 빌려주거든요. 네네, 그쵸. 50cc짜리. 누가 태워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같이 갔다는 얘기죠. 네네. 네. 어땠어요? 시원했겠죠? 이 자전거 길이라 그런지 음. 오토바이는 더 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나더라고요. 바다 냄도 실컷 맡을 수 있고.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우도는 시계 방향으로 해안길을 따라 달려라. 이렇게 팁까지 마을길 주셨는데. 말고 마을길은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주 우도까지 정말 멀리 다녀왔는데요. 근데 당장 이번 주말에 제가 다녀올 수 있는 그 서울에서 가까운 곳 이런 곳도 있을까요? 그렇죠. 통영은 한 5시간 걸리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춘천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춘천 의암호 물 위를 달리는 춘천 자전거 하늘길이라고 있습니다. 오, 네. 이 길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춘천의 빼어난 절경을 자전거로 여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 네. 이 차도와 자전거 길이 이중 펜스로 분리돼 있어서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 길의 장점이에요. 저도 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잠시 멈춰서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춘천 의암호 자전거 길은 올해 춘천댐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이 춘천댐 구간 연결 이후에는 이 용산리까지 구간을 추가 개설할 계획인데 용산리까지 모두 연결되면 의암호 자전거 도로는 총 45km의 명품 자전거 길 코스로 거듭날 것으로 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5km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길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자전거 여행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다녀봐야 할 자전거 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명한 자전거 길도 좋지만 나는 좀 나만의 특별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별한 자전거 길 코스를 원하신다면요. 우포 늪 생태 자전거 길로 안내할게요. 늪지대. 네. 경남 창녕군 대한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에 걸쳐 있는 우포늪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포늪은 1억 4천만 년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늪입니다. 대단히 오래됐네요. 네. 천연늪지가 있어요. 천연늪지, 희귀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요.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생생한 자연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신비로운 원시 자연의 풍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특히 해돋이와 해질녘 풍경이 장관이라고 하니까요. 야, 시작과 끝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게요. 그 모습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포늪 생태 자전거 길은 2개의 투어 코스로 나뉜데 자전거 코스와 함께 일부 구간은 걸어서 탐방하도록 돼 있고요. 네. 코스를 둘러본 뒤 우포늪 생태관을 방문한다면 우포늪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자전거 길이 아름다운 곳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더 다양한 자전거 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개를 멈추고 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아자길 30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줄임말이군요. 자전거길 아자길. 마치 이제 힘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아자. 자,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아자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자전거길 코스와 구간별 정보, 볼거리, 숙식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전거 여행 계획을 준비하실 때 아자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 여행을 떠나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차로 혹은 걸어서 감상하는 풍광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감상하는 풍광은 그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네. 오늘은 이런 자전거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자전거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존 헨리 푸셀리의 악몽이라는 작품입니다. 악몽이요. 오늘 작품 제목이 으스스하죠, 뭔가 네, 분위기가. 악몽. 네. 으스스한 분위기.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순철 씨는 평소에 뭐 가위에 자주 눌린다던가 꿈을 자주 꾼다던가 뭐 그러시나요? 꿈을 자주 꾸긴 하는데 가위에 눌리진 않는 편이에요. 악몽을 자주 안 꾸는 편이에요. 그냥 좋은 꿈? 네. 뭔가 개꿈 같은 좋은 환상적인 꿈, 그런 꿈만 많이 꾸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그런 꿈. 역시 꿈이라서라도 이렇게 다행이에요. 네. 꿈에서라도 옥시토신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저는 근데 저는 평소에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니고요. 저도 가위에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 그림을 보니까 가위에 눌린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섬뜩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되게 좀 그림을 보면 무서운데 근데 묘하게 자꾸 그렇게 시선이 가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무엇보다 이 그림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서재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라고 프로이트요? 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 정신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프로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진짜 프로이트를 서재, 음. 프로이트 서재에 걸려 있었다. 네, 이 그림이. 참 신기한데요. 이 프로이트의 저서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꿈의 해석입니다. 네, 맞아요. 이 무의식의 세계와 꿈을 연구하고 최면술을 행했던 사람이죠. 네. 프로이트가.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꿈은 억눌린 욕망의 표출이다. 그래요. 네. 그렇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순철 씨가 딱 맞는 그런 해석이었네요. 딱 맞는 해석이 아니라 그거 프로이트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걸 알아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말과 악몽 작품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꿈을 심도 있게 연구했던 프로이트가 자기 사무실에 걸어둔 그림일 정도로 이 그림은 단순히 악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오호. 푸셀리는 똑같은 주제로 비슷한 구도의 다른 작품을 여러 개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또 워낙에 소장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예 판화로도 제작을 해서 판화까지. 같은 작품을 대량 유통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판화는 틀에 찍어내기만 하면 그럼요. 되니까 대량 제작이 가능했던 이게 거거든요. 판화로 제작됐다는 건 이게 뭐라 그럴까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 그렇죠. 그만큼 대량으로 많은 찍어냈다는 사람들이 얘기니까.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 판화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그려진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프로이트의 서재에 걸린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이 작품성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자기의 그런 철학과 맞는 작품이라는 철학과도 거죠. 맞고 연구를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자, 그런데 푸셀리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도 그림 못지않게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이 푸셀리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푸셀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개신교의 목사이자 문학 작품의 번역가로 활동했는데요.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영국 미술계의 대부격이었던 조슈아 레이놀즈의 권유로 화가로 전향합니다. 화가들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림의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네. 푸셀리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푸셀리는 스위스의 관상학자 요한 라바터와 친구였는데요. 라바터의 조카 안나 란도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짝사랑이었지만 푸셀리는 엄청난 사랑꾼이자 행동파였어요. 안나의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런던에서 스위스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네. 짝사랑인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거죠. 그게 부모님한테 일단 허락 받아보자 이거죠. 네,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면 안나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호기롭게 갔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어요. 노. 굉장히 좀 허무했죠. 안나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푸셀리가 낙담하게 됩니다. 야, 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막 열렬한 사랑꾼이었는데 사랑을 거부당하니까 그 화를 이렇게 주체할 수 없었겠죠. 왜 안 되는 거야? 네. 왜? 뭐 이렇게. 네, 그런 왜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린 게 바로 악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랑이 증오가 돼서 복수심에 활활 타올라서 그린 그림이에요. 상당히 좀 의도가 되게 무섭죠? 무섭습니다. 네. 남자가 좀 속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새 안 그러는데. 네, 그래요. 이렇게 무섭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20대 땐 그랬지. 요즘은 또 막 칼 들고 오는 사람 그런 무서운 남자들이 많잖아요. 푸셀리는 뭐 이렇게 막 신체적인 공격을 가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림으로 소심하게 복수를 한 사람 이렇게 그게 볼 수 오히려 있겠어요. 더 좋다고 봐요. 자살 소동을 벌인다던가 모든 분들이 고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노 표출로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사람이 즐겁게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뭔가 때는 그런 아주 건강하게 표출을 한 거죠. 바람직한 표출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게다가 이 그림으로 푸셀리는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네. 1781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전시까지 된 이 그림은 영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침대에 잠들어 있는 여자의 배 위에 악마가 무시무시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림이거든요.
푸셀리는 꿈속에서 악마에게 시달리는 여자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달랐어요. 이 악마는 여자의 순결을 앗아가고 여자는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퇴폐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어째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유럽의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혼자 잠드는 남자에게는 마녀나 말이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혼자 잠드는 여자에게는 악마가 찾아와 관계를 가진다. 근데 푸셀리의 그림이 딱 그런 거였어요. 혼자 잠든 여자와 여자 위에 올라탄 악마.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혼자 잠 못 자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잠들면 이렇게 뭐 악마가 찾아온대잖아요. 네. 하필 제가 이 대본을 쓸 때 혼자 자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근 계속 좀 무서운 거예요. 네. 그 대본 쓰면서 좀 무서웠어요. 네. 아무튼 이 작품 하나로 푸셀리는 환영적 회화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합니다. 네. 그리고 왕립 아카데미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마침 이때가 순수한 이성과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낭만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낭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낭만주의란 합리적인 판단, 계몽주의 같은 철저한 이성에 반하면서 대신에 인간의 복잡한 감정, 환상, 무의식적 충동, 그리고 비합리적 행동 등에 주목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섬뜩한 분위기나 죽음에 관련된 분위기로 어둡게 표현됐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푸셀리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했던 때에 꿈과 악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의 깊은 무의식을 연구하고 탐구한 최초의 화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화가 꿈과 악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의 깊은 무의식. 무의식을 나타냈던 거죠. 자, 이제 왜 프로이트가 이 작품을 자기 서재에 걸어놨는지 알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고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림 해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붉은색 커튼이 침실에 드리워진 어두운 밤. 몸의 실루엣이 훤히 드러나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침대에 몸을 길게 뻗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불도 마구 흐트러져 있고 여자는 뭔가 고통스러운 듯이 고개와 왼팔을 침대 밖으로 축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배 위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원숭이 같은 악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얼굴과 뾰족한 귀, 뭉툭한 코,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을 하고 관람자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커튼 사이로는 말의 형상을 한 또 다른 악마가 고개를 들이밀고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검은 가죽에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검은 갈기를 가진 말은 흰자위를 번뜩이며 섬뜩하게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무언가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 푸셀리는 연모했던 여인 안나 란돌트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복수심에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악몽에 빠진 사람을 그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설화에 혼자 잠드는 남자에게는 마녀나 말이 찾아와 고통을 주고 혼자 잠드는 여자는 악마가 찾아와 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셀리가 그린 악몽에는 혼자 잠든 여자와 그 여자에게 찾아온 악마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하얀 드레스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옷을 깔고 배 위에 앉은 악마는 여자를 정복해 관계를 가지고 그 순결을 잃게 만들었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살짝 입을 벌린 여자의 표정과 어렴풋한 홍조, 흐트러진 침실은 여자가 은근히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푸셀리는 이 그림으로 여자가 꿈을 통해 이성의 절제에서 풀려나 무의식적인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때 푸셀리는 인간의 꿈과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그린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 표현을 중요시한 낭만주의 시대에 환영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린 대표 화가로 여겨졌고 이것이 100년 후 그의 그림이 꿈은 억눌린 욕망의 표출이라고 주장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서재에 걸리기도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랑에 관한 복수심에 그린 그림이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한 시초가 된다는 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해요. 네. 무엇보다 화가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줬다는 점도 그렇고요. 네. 이 역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뭐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 네, 그런 사람의 인사, 거죠. 인생은 모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악마가 가져다주는 악몽이 실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살펴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푸셀리의 악몽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권위라는 주제입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권위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권위를 세우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가 왜 권위를 가져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아이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아이 양육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는 부차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는 아이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을 받게 하며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부모라는 롤 모델을 통해서 아이는 보고 듣고 배웁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존경할 수 있는 부모이고요. 힘이나 강압이 아니라 따르게 하는 힘을 가진 부모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진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는 행복한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 중심이 좋은 부모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권위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진 부모는 마치 아이를 중심에 둬야 좋은 부모라는 공식에 얽매인 나머지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건 부모를 중심에 두는 나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점을 아이에게 맞춰서 제멋대로의 아이조차 허용하며 이를 바람직한 부모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발달상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에는 성숙한 어른의 보살핌과 이끌어줌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모의 바른 가치관에서 나온 양육 태도이고 이때 발휘되는 것이 부모의 권위인 거죠. 아이를 중심에 둔다고 잘못하는 예를 들자면 심지어 아이가 아빠 얼굴을 때려도
아이고 우리 진서 화났어요? 아빠가 미안해요 라는 식으로 잘못된 공감의 언어를 남발하는 건데요. 이런 부모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권위 없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가 버릇이 좋을 리 없습니다. 양보와 배려 등 사회성과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학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의 권위는 장차 아이의 인성과 사회성을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둘째, 권위 있는 부모, 권위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세요. 오늘부터 난 권위 있는 부모가 될 거다라고 마음먹은 후에 아이에게 존중 어린 말투, 반듯한 행동으로 오버액션만 보여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권위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부부간의 관계부터 들여다보죠. 아빠가 아 하는데 엄마는 어 하면 아이는 다른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엄마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 있어야 하고 생각이 일치해야 하며 그 전에 둘의 관계가 아이가 볼 때 이상적이며 존경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빠가 아이를 향해서 임마 다리 좀 가만히 하고 밥 좀 먹어. 왜 그렇게 까딱거리면서 먹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요. 다시 아빠가 넌 임마 아빠한테 알았어가 뭐야? 알았어요 해야지. 너 이제 내년에 학교 가는데 선생님한테도 반말할 거야? 습관이 중요한 거 알지? 아빠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가 한심하다는 말투로 아이고 자기나 잘하셔. 밥 먹으면서 자기가 다리 더 떨거든? 자기야말로 내가 수백 번은 말했는데 아직도 못 고치잖아. 애는 애라고 쳐 자기는 뭐니? 이렇게 핀잔을 준 뒤에 아이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운 말로 우리 진선이 이렇게 밥도 잘 먹지요. 얼마나 멋진데 그렇죠? 우리 진서 많이 먹어요. 이런다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가 배웁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엄마는 아빠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 앞인데도 반말로 아빠를 비난하며 훈계하듯 말한다면,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향해 지적한 것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단정지어 버린다면 아이에게 아빠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권위는 엄마, 아빠 각자의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부부가 서로 세워주는 것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높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정할 때 부모의 권위 정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와 발언, 서로 다른 양육 태도,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불화, 이런 것들은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아이가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권위적인 부모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권위를 세우려 하지만 아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닌 아이 스스로가 부모를 존경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품격 있는 부모, 약속을 지키는 부모, 말에 신중을 기하는 부모라면 진정한 권위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의 어떤 약속을 정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최상의 것으로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 일로 피곤하니까 아이가 어려서 기억도 못할 텐데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넘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시한 부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이죠.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다변가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말을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하시고요.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넷째, 아이가 존중받아야 남을 존중을 할 줄 압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요. 부모가 눈은 텔레비전에 두고 아무 의미 없는 대답만 툭툭 던진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해주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혹시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없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이는 자신의 말에 집중하는 부모의 얼굴 표정만 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답해주세요.
서너 살 아이라면 어김없이 겪고 지나간다는 이건 왜 그래요? 그럼 그건 또 왜 그래요? 이런 반복 질문에도 참을성 있게 견디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말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는 부모에게서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다섯째,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지나치게 친근한 부모, 놀아주는 부모가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 놀아주는 아빠도 중요하지만 아빠 같은 아빠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래에게서는 볼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가치와 인성을 보여주는 아빠가 진정 권위 있는 아빠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친절함과 유머 감각을 보여주고 아울러 엄격함과 기준을 지키는 아빠가 되세요. 동심을 가지되 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엄격한 기준을 지키다 보면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부모는 무조건 큰 소리를 내고 아이는 울고 불고 울음 그치면 흐지부지 끝나는 훈육은 안 됩니다. 부모의 단호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라면 아이의 어떠한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또 한숨을 쉬고 때릴 것 같은 신용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훈육이 아니라 공포감만 느끼는 그릇된 방법입니다. 칭찬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분명한 훈육, 아이가 이해하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육아 전문 잡지 앙주에서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권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부간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려면 첫째, 남편을 존중하세요. 유대인의 가정엔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둘째, 아내를 사랑하세요.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가정 곳곳에 전이되는 선순환이거든요. 셋째, 부부가 서로 칭찬하세요. 어떤 점도 좋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가 서로 칭찬하세요. 넷째, 아이가 있을 땐 서로 존중하며 경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 식사를 할 때는 부모가 먼저 수저를 들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는요. 첫째, 약속을 지키시고요. 둘째,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와 공감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넷째, 의미 있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친근한 아빠, 놀아주는 아빠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시고 여섯째, 이유가 분명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자, 부모로서 권위를 가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는 거, 이게 어른인 저도 제 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와의 약속은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모의 권위가 아이의 인성과 사회성을 저하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를 지키려는 노력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2월 17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